안녕하세요. 병원 혁신전략협회의 김수정 대표입니다. 자, 오늘 환자 경험 전문가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환자 경험 전문가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CS 강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CS 강의를 좀 넘어서서 응대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병원의 시스템을 정비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좀 차별화 서비스를 개발해서 우리가 환자로 하여금 더 나은,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경험을 제공하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병원경영학과 연세대학교에서 병원경영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마케팅 박사를 좀 받았습니다. 또 보게 되면 호인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병원 혁신 전략 대표로 이렇게 강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마케팅 전문가이고 싶다, 그 2편까지 책을 냈고요. 그리고 많은 논문, 그 다음에 특허도 좀 냈고, 이런 뭔가 이 변화를 꿈꾸는 혁신, 뭔가 창의적인 것,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지만 이런 새로운 거에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의료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의료 소비자의 변화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 또한 생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자 아닌가요? 왜 의료 소비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그래서 의료 소비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료 소비자의 변화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알 거고, 세 번째로는 불망 고객의 심리, 이렇게 첫 시간에는 이제 의료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환자라고 하면은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환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 소비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알 권리와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주체다라고 해서 사실 환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을 환자라고 칭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꼭 병들거나 다친 사람만은 아니고 미용을 받으러 병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환자라는 개념보다는 의료 소비자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자, 병원마다 호칭도 되게 다양합니다. 환자분, 어머님, 고객님, 아니면 누구누구님, 아니면 산모님, 아니면 사모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구누구 환자 이렇게 많이 불렀다면 환자들이 굉장히 격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병원을 차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환자들을 고객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니, 왜 환자한테 고객이라고 하냐, 왜 이렇게 병원을 상업적으로 취급을 하냐, 그래서 반발도 심했지만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소비자 하면 어떤 게 딱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 아픈 사람이라고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뭔가 다 예민한 블랙 컨슈머라고 떠오르시나요?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건 제품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만져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의 응대를 되게 중요히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쾌락 서비스라고 해서 호텔 서비스라든가 항공 서비스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응대가 퀄리티가 높아도 굉장히 그게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일단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응대가 굉장히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해도 상대방에서 친절하게 나한테 오지 않는 게 의료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때로는 우리가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예민하지 않은데 마치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제기하게 되면 나를 블랙 컨슈머 취급할까봐 조금 때로는 참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서로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쪽은 난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해도 굉장히 블랙 컨슈머 취급을 받네? 라고 하는, 굉장히 의료계가 요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교육도 하지만 개별 코칭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환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내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했던 게 학습이 돼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고리를 먼저 풀어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하면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라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뭔가 해치워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문 진료가 너무 저수가이기 때문에 너무 양쪽으로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을 내가 봐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뭔가 해치워야 될 숙제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나를 먹여 살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희생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대상이고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이고 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조금만 예민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의사라든가 간호사는 굉장히 방어 기제가 많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VIP 신드롬이라고 해서 잘하려고 하면 더 어긋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응대에 있어서 누구든 뭐 싸가지 없거나 불친절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친절해야 된다 이런 강요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렇다면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민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숙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실 병원 하면 굉장히 그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봤고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떠십니까? 병원 하면은 굉장히 일단 의심을 먼저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진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돈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뭔가 희생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케어 대상으로 막 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병원이 생기면서 많이 상업화가 됐어요. 게다가 언론에서 병원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비춰지고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심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환자들의 심리가 딱 하나예요. 나를 호구 취급하지 않을까?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돈을 벌려고 더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대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한 의사들이 굉장히 조금 피해를 보는 것 같고요. 많은 병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직하게 진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부의 굉장히 배고프고 상업적인 병원일수록 일부의 상업성이 굉장히 전체를 이렇게 뭔가 의심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의료기관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인데다가 문만 열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 발달 전후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가 그냥 의사들의 아니면 의료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나 이게 전문의 정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단을 내려서 온대요. 그래서 저 원장님 저 뭐인 것 같습니다. 그거 처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반의사가 돼서 환자들이 이제 진료실을 들어온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들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케어할까라고 했다면 환자 경험 개념은 뭐냐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진단을 내려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뭔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볼까요? 라고 해서 고객을 때로는 환자를 그 의사 결정에 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자, 의료 소비자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굉장히 악플하고 선플이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 저는 또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리뷰 막 다 조작하고 막 댓글 작업 다 조작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댓글로 부정의 안 좋은 글이 있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 심리를 알아야겠죠. 왜 이런 그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걸까? 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긍정적인 입소문이 안 도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이유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건 내가 돈 낸 거에 비해서 뭔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악플을 단다고 하고요. 내가 뭔가 돈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받았다고 하면 뭔가 기대 이상의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소문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작은 걸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 돈을 냈지만 내가 너무 많은 감동과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 선불을 씀으로써 이렇게 보답을 해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된다고. 이게 제가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발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이상의 뭔가 만족을 줬을 때는 굉장히 긍정 입소문이 많이 돌 거고요. 근데 그냥 기대만큼만 아니면 그 기대보다 조금 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서 왜 입소문이 안 돌지?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뭔가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다 또라이라든가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서비스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라고 뒤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자들이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처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주변의 무수한 의학 정보를 가운데 자신의 치료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환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소비자의 환자의 위상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은 왕이다. 근데 그 왕을 좀 넘어서 너무 갑질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보게 되면 우리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붙이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제는 그 위상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객들, 의료 소비자들이 위상이 높아졌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능동적인 소비자의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환자들은 온라인 공감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조금 뭔가 불만족해도 우리가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조금만 불만족을 해도 뭔가 이거는 다 모든 사람한테 퍼뜨려서 저기가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질환 치료의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환자들은 치료를 넘어서 전인적인 동등한 의사 환자의 관계를 설정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죠. 예전에는 우리 너무나 감동받아서 막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막 여기는 왜 서비스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막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의료 정보와 의료 소비자의 권리가 증진됐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전까지 의사의 입으로만 의존했던 환자들은 그 가족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의료시기뿐만이 아니고 의료계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순종이 아닌 상호작용 관계로 발전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인터넷의 이제 정보 홍수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챗GPT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주는 게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보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나한테 맞는 게 뭐지? 그거를 걸러내는 게 더 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터넷의 의료 정보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 정보를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맞습니다라고 누구도 그 인터넷에서 내가 불확실한 정보를 올려도 올릴 수 있고 확실한 정보를 올려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써도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방송에 나오는 무슨 운동법 막 이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송의 대본을 쓰는 거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들은 또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좀 느끼게 돼요. 이렇게 사실 너무 불확실한 정보들을 잘못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좀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게 조금 저는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의사가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터들이 병원 소속인 마케터들이 짜집기를 한 건지 이런 걸 좀 걸러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방문과 진료 시간을 오히려 길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의사들이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저수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적으로 봐야 되고, 병원을 운영할 때 사실은 굉장히 병원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환자를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주니까 이 인력을 조금 저기 부서는 좀 뺄까? 이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갖춰야 될 재반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 병원은 막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너무 고급한 인테리어 때문에 환자들이 더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의료 정보와 의사 환자의 관계인데요. 의료 소비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절차 없이 상담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방문하지 않아도 진단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의료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짧은 진료시간, 부족한 설명,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의료 소비자의 변화가 병원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면 의료 서비스의 주인공은 소비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환자 경험 전문가를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의료 소비자들을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이 사실은 의료 산업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 집단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지금 발맞추어서 이렇게 환자 경험 전문가를 배출해서 그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변화에 갈아타지 않으시면 우리 병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냥 뭐 병원의 의사만 진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 진단 내려드릴게요. 그 약 처방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 삶 속에 환자의 삶 속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이걸 전인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우리 이제는 뭔가 몸 때문에 병원에 갔지만 마음까지 케어하는,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실력은 많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 소비자의 위상의 변화에 우리는 발맞춰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소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많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학자들이 이제 이거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소비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능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서비스의 신뢰성, 의료진의 실력이라든가 의료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과목 간의 협조라든가 질병 호전 정도, 이거를 이제 서비스의 신뢰성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만족도, 의사의 친절, 간호사의 친절, 이런 걸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진료비의 만족도, 또 대기시간, 충분한 진료시간,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서비스의 거리적 접근성이라고 해서 진료비 만족이라든가 대기시간이라든가 충분한 진료시간을 말하고요. 서비스의 의료기관의 명성 및 규모는 지리적 접근성, 대중교통의 이용의 편리성, 요거를 기능적인 가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 감정적 가치로는요, 첨단 고급성, 뭐 자신감, 아니면 세련된 고급성, 뭐 첨단성,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성, 신뢰성, 희망, 안도감, 전통성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안락성이라고 해서 만족감, 청결감, 편리함, 요거를 감정적인 가치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가치인데요. 보수적 또는 이제 가장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남성, 뭐 중장년층, 노년층, 기혼, 대가족 구성원,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집단,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저학력자, 아니면 세 번째로는 중간층 사회활동 집단이라고 해서 중산층을 말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상류층, 다섯 번째는 뭐 청소년, 미혼 집단, 청소년, 미혼, 이렇게 구분하는 걸 사회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적인 가치로는 이용 편의성에 접근하기 쉬운 가격, 쉬운 정보
또 신뢰성은 전통성과 명성, 진료 내용의 차이, 편리성, 또 참신성은 병원의 차별성이라든가 광고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가치, 우린 때로는 병원 선택을 할 때는 뭔가 우리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병이 빨리 낫게 하거나 이런 걸로 병원 선택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병원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조건적인 가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접근성의 가정인데요. 멀어도 거기를 이용한다거나 병원 규모가 작아도 이용한다거나 주변인의 다른 병원에 근무해서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적 가치라고 하고요. 또 정보 지식에 대한 가정은 타 병원이 더 전문적이어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용한다거나 큰 규모의 병원 경험이 있어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병원 이용에 대한 가정은 현 병원에 의료사고가 있어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다른 병원에 이용하여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병원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의 중요성, 건강이 우선이거나 병원은 이용. 두 번째로는 운명적인 건강관이 있다고 합니다. 운명에 따른 질병 발생, 그다음 질병의 우연성. 그다음 세 번째로는 건강의 우선순위인데요. 생활상의 건강이 중요하고 인생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로는 능동적인 건강관이라고 해서 건강관리라든가 건강 유지를 말하고 다섯 번째는 습관,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 운동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가치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가치 이론에 이용한 의료 소비자의 의료기관의 선택 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는 왜 재밌었냐면 중소병원, 종합병원, 대형병원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별로. 근데 왜 사람들이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종합병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중소병원 대비해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게 되면 병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할수록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종합병원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고 굉장히 연령층이 높다. 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나은 거 선택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써져 있고요.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특정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가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적 구전이나 인터넷 등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에 대한 명성을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소개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소비자들은 중소병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병원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 고객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해 둘 때 두 가지 경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병원의 외관이나 시설, 인터넷을 포함한 외부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원에 대해서 대리 인식이라고 한대요. 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뭔가 홈페이지를 찾아본다거나 이 건물을 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 가지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기대치 또는 만족감, 이를 진실의 순간이라고 우리 MOT라고 하잖아요. 진실의 순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경험을 통한 인식보다는 대리 인식을 통해서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험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직접 뭔가 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게 되면 이 대리인, 거기를 경험한 사람의 말보다는 이런 대리 인식을 통해서 더 많이 종합병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병원 선택하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내가 선택을 한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을수록 종합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병원 대신에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명성과 규모,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획득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중소병원보다 우리가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성. 아, 명성이구나, 뭔가 안정성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종합병원 대신에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건 어떤 심리까? 이게 더 핵심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진료 대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진료 시간에 대한 만족도, 그 이용에 대한 편리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종합병원을 가는 거는 안전성, 혹시나 뭔가 위험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형병원으로 가고요. 종합병원으로 갈 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원을 선택하고, 중소병원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대기 시간이 짧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종합병원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전략을 짤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대형병원의 그 전략을 짠다라고 하시면 뭔가 이 중소병원에서 못하는 걸 하고 이 종합병원에서 못하는 걸 더 업그레이드를 한 전략을 좀 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소병원은 이걸 통해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작은 병원일수록 큰 병원을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우리가 위기상황에 했을 때 뭔가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이 싫으니까 대형병원을 선택하거나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상황에 그런 응급상의 상황들을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런 걸 홍보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럼 중소병원도 굉장히 안전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수술을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코 예전에는 어느 병원에 어떤 교수가 어떤 의사가 뭘 잘한다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병원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다 평준화가 됐어요. 실력은. 그래서 병원 선택은 우리가 어떤 한 요인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감들이 발달하겠죠. 여기서 좋다고 했고 내가 찾아봐도 좋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다 맞았을 때 이제 병원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요인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병원에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하나로 결코 환자들이 병원 선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의료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가치에 대해서 봤잖아요. 세 번째로는 불만 고객의 심리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볼 건데, 일단 불만 고객들, 컴플레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봐도 저도 병원 현장을 계속 있지만, 제가 봐도 진짜 저 환자, 저 고객 너무 심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게다가, 아니, 왜 저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심리에서 그 고객들은 그러는 걸까요? 보게 되면 첫 번째,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할 때, 또 세 번째로는 기대 이하로 실망을 했을 때, 사실 기대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병원의 애정이 높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막 증폭될 때, 그리고 병원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실망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막 무시를 한다거나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가 고객들이 뭘 물어봤을 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행위보다 막 너무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막 설명을 길게 하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 컨택을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한 포인트를 사실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이제 병원 직원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행동에서 배워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뭔가 자꾸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훈련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걸까? 그 선배가 누군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오늘부터 친절해야지? 어느 날 내가 막 친절했어요. 근데 막 옆에 직원들이 쟤 왜 이렇게 오바야 오늘따라 왜 쟤할 때는 우리가 다 힘들게 일해야 돼 이런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먼저 왔던 선배들이 선임들이 그 문화를 잘 형성해 주게 되면 굉장히 친절한 병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선배들이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내림으로 계속 그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소비자의 불평 행동이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개선에 내가 이렇게 해서 니네 서비스 개선에 도움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의 깊이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차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소비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의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블랙 컨슈머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니네들한테 제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를 빙자한 밑에 이유가 진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게 되면 보상을 획득하고 싶은,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다시 뭔가 제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고객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건 학습입니다. 어딘가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이런 큰 보상을 해줬네? 라는 경험이 있게 되면 또 다른 보상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노에 대한 표출이에요. 내가 뭔가 화가 났으니까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게 보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뭔가 화가 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걸 계속 분노를 표출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는 이런 기저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너무나 사실은 현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아 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고객이 불편할 뻔했네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거를 더 화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정중하게 굉장히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일이 풀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욕구 불만을 하게 되면 되게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지요. 기다리세요. 그런 건 제 당담이 아닌데요. 없어요. 안 돼요. 몰라요. 우리 현장에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언어를 하루 동안에 녹음을 한 다음에 한번 타이핑을 쳐봤어요. 그럼 놀랍게도 제가 부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거를 미션을 줘서 고치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막 내가 스스로 고치기에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형성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더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직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이렇게 쓰고 있던데 이 단어보단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피드백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비난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뭔데 날 지적해? 라고 한다거나 야 너나 잘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99%는 실패자, 1%만 성공자 이런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뭔가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나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성하려면 첫 번째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병원의 문화를 해야 되는데 다 선임들이 먼저 그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보게 되면 뭔가 이 긍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반대로 부정하고 긍정적인 내용,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거의 비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이 실습을 좀 해볼까요? 진료비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했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동의해라. 비싸다고 느낄 수 있었겠네요 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죠? 라고 인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동의만 하는 거예요. 비싸다고 너는 느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비가 비싸죠 라고 하기보다는 진료비가 싸지는 않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환자분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싸진 않지만 이거를 꼭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한다고 다 환자가 화가 풀리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결론을 얻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환자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했을 때 절대 인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요 라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비싸다고요? 이게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환자가 아마 그때부터 더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렇게 먼저 동의를 해주고 뭔가 화가 나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화가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뭔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도 직원이고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나는 네 얘기는 모르겠고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꼬리 잡으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맥을 끊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함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저희는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과잉 진료다, 최악의 서비스다라고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상습적인 보상 요구를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 과잉 진료에 나는 최악의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돈 못 내겠어 라고 하시는 환자분.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이거 꾼이야 꾼. 우리 이거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똥 밟았네 이러고 그냥 보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린 정당한 진료를 했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쯤은 이 사람이 과잉 진료를 했다고 느껴지는 건 어느 포인트였을까? 이 사람이 최악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어느 포인트일까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물어봐야죠. 왜 과잉 진료라고 느꼈죠? 그러면 내가 사실은 뭐 MRI까지 찍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MRI를 통해서 이거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 최악의 서비스는 어떤 점일까? 응대일까? 아니면 어떤 걸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사람의 이런 과잉 진료나 최악의 서비스라고 이야기했던 걸 분석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못 내겠어요. 여기만 포커싱이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요. 하나는 여기에 이제 청소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바쁘지만 뭔가 그날 휴가를 내고 집에 좀 청소를 하려고 이제 청소업체에서 그 여사님을 한 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기다리는데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30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 회사에. 아니 지금 30분이 지났다. 그분이 안 오신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여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빵꾸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내줄 수가 없고 내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휴가를 내고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또 휴가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럼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비용을 좀 빼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10,000원밖에 할인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휴가를 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기후비용이 큽니다. 저 그랬더니 막 따졌더니 이 사람이 아니 우리 규정이 안 되니까 그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대표님 연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전 당장 대표님 연결 안 해주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더니 잠시 후에 대표님이 진짜 전화를 오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무료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무료로 2번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치는 요거였으나 기대치 이상으로 그 서비스를 보상을 해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직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00원밖에 보상 안 줬다면 저는 다시는 여기서 이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았겠죠. 두 번째 사례는 너무나 사실 유명했던 사례인데 이건 제 경우는 아니지만 어느 백화점에서 타이어를 판 거예요. 근데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환불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화점에서는 그 타이어를 팔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거기서 안 팠는데 그걸 왜 환불해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한테 샀다고 믿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환불해 준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퍼지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객의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거. 사실은 이 사람도 그 고객도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확실해요? 우리는 안 파는데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고객의 말을 무조건 먼저 믿어주자.
라고 했다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블랙 컨슈머더라도 그냥 블랙 컨슈머 취급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한 번쯤은 공감해주고 살펴보는 게 우리 의료인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 소비자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맨날 당해야 되나요? 억울하게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요. 지금 인블리의 호박즙 사건이 있어요. 하나의 그냥 곰팡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은 환불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환불해줬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계속 환불 안 해주고 길게 끈 거예요.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고객이 너무 화가 나서 온라인에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결국에는 몇 천억 되는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게 된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별거 아닌 하나였어요. 근데 고객은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보상 범위보다 조금만 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풀릴 문제를 계속 별거 아닌 거라고 우리가 너무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거에서만 너무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대시의 유령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3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플레인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방어 본능이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 발생 시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유지해야지. 그래서 의미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과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럼 얘 빨리 이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사과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걸 느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태도만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내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예민하냐면 예측 가능하면 불안 지수가 내려가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플 거지? 이게 내 병이 낫는 건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건지? 이런 가운데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깔고 가셔야 됩니다. 때문에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궁금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이를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째로는 막무가내식의 고객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주는 것이 다른 고객들한테도 좋은 병원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막무가내로 해. 근데 다른 환자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막무가내인데 여기는 그런 걸 다 케어하네? 이거는 제일 좋은 홍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거를 감정은 썩지 말고 객관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더 훌륭한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응대시 요령에 인사와 간단히 소개를 한다. 안녕하세요. 응대를 도와드릴 누구누구 책임자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시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맥을 끊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상담실에서 응대를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종이에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진짜 의료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웠던 건데요. 저도 종이에 적는 행위가 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기 시작하면 그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편한 부분은 제가 기록을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한번 기록을 좀 해볼게요. 라고 해서 기록을 해나가면 이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화가 나는 게 조금 순화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의 말을 일단 다 들어주고, 근데 중간에 그게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게 너무 오해거든. 그래서 말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다 들어주는 거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동의서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직원의 응대가 기분이 나쁘셨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그 얘기를 요약해 줘야 돼요. 어떤 점이 지금 불편하셨다는 거죠? 라고. 왜냐면 다 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고객의 언어를 그대로 그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해석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환자가 네 이러거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다시 말해요. 그럼 그 다시 말한 걸 고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한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요. 바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내일까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됩니다. 해결이 가능한 건이었다. 그러면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막무가내로 당장 해결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응대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켜야 된다. 이 방법이 때로는 안 먹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이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다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막상 이게 그 컴플레인을 딱 하시다 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블랙 컨슈머를 잠재우는 방법, 품격 있는 응대를 하기 위한 방법, 제가 아까 사실은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정중함입니다. 그래서 정중하다의 말은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을 흐리거나 아니면 스타카토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컴플레인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중하게 혹시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셨나요? 어떤 포인트에서 혹시 더 불만족스러우셨나요? 라고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정중함이 굉장히 이 상대방에 있어서 그 컴플레인을 많이 상쇄하는 경험을 아마 현장에서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중함. 정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방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끝날 때마다 매 시간 미션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들을 일단 한 줄로 정의해보고 미션을 꼭 수행하고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이 자격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종이 조각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내가 뭔가 몸에 체득했을 때가 정말 더 높은 값어치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는 환자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성찰해보기. 그렇네. 환자하면 나는 어떤 게 먼저 단어가 떠오르지를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기. 환자란 내가 어떤 대상일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환자를 대할 때 정중함을 어떻게 행동으로 녹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액션을 생각해 보기.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거, 아니면 잠깐 행동을 조금 일어나서 해주는 거, 아니면 조금 느리게 하는 거, 이것도 다 그 정중함을 표현하는 액션이거든요. 이런 액션을 한번 생각해 보기.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빨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루에 강의를 다 듣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강의 하나 듣고 이 미션을 일주일 동안 한번 수행해보고 그 다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온전히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미션은 꼭 한번 수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병원 마케터 어느 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다,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새는 뭐 따로 막 여러 가지 학교를 간다거나 자격증 뭘 한다거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이걸로 스스로 학습을 하기에 딱 좋은 채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어떠셨나요? 굉장히 여러분들 저는 조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또 재미있게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